윤석열 정부의 밑그림이 윤곽이 잡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총리 인선이 이르면 오는 3일쯤 이뤄질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관련된 정치권 현안,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새 정부 조각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 안철수 위원장이 일단 뭐 총리직 맞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 한덕수 전 총리 카드가 급부상하고 있는 것 같아서 먼저 국민의힘 내부 사정이니까 한번 맞는지 좀 여쭤볼게요. 원래는 이제 국민들께서 네. 안철수 인수위원장께서 그 국무총리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다 생각을 하셨었는데 그 이제 안철수 위원장이 스스로 이제 국무총리를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윤석열 당선자가 그림을 펼칠 수 있도록 돕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한덕수 전 총리 카드가 급부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로서는 어떻게 보면 이분이 그 여러 정권의 중요한 직책을 다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통상 경제 전문가로 이제 알려져 계시고요. 그다음에 주미대사까지 했고 또 국무총리도 한 경험이 있고 이러니까 그 노무현 정권 때 국무총리 부총리를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청문회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 민주당 측에서 심하게 반발을 하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실용적이고 그다음에 안정감 있고 이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그 많은 분들이 그래도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시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국 그 국회 인사청문 통과 여부를 가장 주안점을 두고 좀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들리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172석이라는 게 만만치 않은 넘사벽 비슷한 거인 것은 뭐 맞죠. 네. 그리고 DJ 노무현 정권, 뭐 이명박 정권까지 5대 정권에서 요직이란 요직은 다 한 분이기 때문에 반대하기가 민주당으로서는 매우 곤혹스러운 것도 맞고 또 호남뿐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러나 지금 현재 그 지휘부, 민주당의 지도부가 인사에 관한 한 뭐 그렇게 그냥 오케이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겁니다. 하여튼 따질 건 따지겠다라고 지금 강대강을 사실상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청문회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고 일단 봐야 될 거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방 말씀드린 몇 가지 요인 때문에 지나친 강으로 가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럼 네. 그렇게 따지면은 다른 후보보다는 분명히 유리한 점, 이점이 있다 이렇게 또 봐야 되고 그래서 청문회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문턱이 아주 높지는 않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한덕수 전 총리 카드가 급부상하고 있는데 또 여러 후보군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좀 준비를 했는데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위원님 일단 보시는 것처럼 한덕수 전 총리, 김한길 인수위 국민통합위원장, 박주선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장, 김병준 위원장, 임종용 전 금융위원장 면면을 좀 보면 경제통 그리고 화합형 인사 그리고 호남 출신 인사도 좀 있거든요. 일단 뭐 앞서 쭉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국회 문턱을 넘는 것에 좀 주안점을 둔 것 같다라는 분석들이 많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 그 지금 이제 통합 얘기가 나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민주당의 172석을 어떻게 넘을 것이냐 네. 이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 호남에 그다음에 통합형에 그다음에 사실은 이 두 가지보다도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경제통이 좀 와주셔가지고 경제 정책을 그 정상적이고 그 상식적인 선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기를 바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좀 전부 다 이렇게 좀 수용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일까 이제 그게 핵심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일단 국무총리가 중요한 게 장관 재청권을 지금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임명되지 않으면 새 정부의 내각 조각 작업 자체가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이어서 일단 뭐 민주당에서도 마냥 반대를 하면 정부 초반부터 좀 발목을 잡는 것 아니야 이런 또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6월 1일 선거가 네. 있기 때문에 뭐 무작정 반대, 묻지마 반대 이건 곤란합니다. 6월 1일 심판을 한번 받아야 되고 이 6월 1일 선거가 이 서부 쪽에서 민주당이 기선을 제압까지는 못하더라도 기본을 해야 6월 1일 이후에 전국에서 민주당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묻지마 뭐 무조건 반대는 물론 못합니다. 그리고
총리가 결정이 돼야 그 다음에 이제 헌법상으로 장관 재청권이 있다라는 것이 지금 그 일의 순서거든요. 근데 총리 지명자도 재청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라는 것은 약간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보는 것이 이제 현실적이기 때문에 일단 지명은 빨리 하고 그 다음에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내지는 청문회를 빨리 마치면서 하는 것이 인사에서 첫 단추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정부조직법인데 계속해서 172석이 문제가 됩니다. 계속 문제가 되고 여기서 6월 1일이 또 계속 양당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 4월, 5월을 어떻게 지내느냐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양당에게 숙제라고 볼 수 있죠. 네, 지금 윤석열 당선인 역시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단 오는 3일쯤에 발표를 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던데 일반적으로 월요일자 신문에 이런 걸 좀 고려해서 일요일 날 발표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근데 왜냐하면 지금 국무총리를 빨리 이제 국민들께 네. 직접 빨리 발표해서 정리가 돼야 그 다음에 이제 각급 그 장관들 또 여러 가지 주요 인사들 임명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서두르실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왜냐하면 그 시간을 이렇게 그 잡은 이유는 어떻게 보면 안철수 위원장이 길을 터준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한 시점에 길을 터주셨고 저는 빨리 좀 하시는 게 더 낫다. 그래야 그 장관들 또 검증이 들어가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어떤 그 새 정부 첫 총리 후보자가 지명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자연스럽게 이 질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결국 그 총리직을 맡지 않겠다라고 하고 당으로 돌아가겠다라는 뜻을 밝혔는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또 분석을 하더라고요. 오는 2027년 대선을 염두에 두고 이제 정치적으로 조금 발판을 마련한다고 할까요? 보폭을 넓힌다고 할까요?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던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27년을 벌써 바라보는 사람들이 꽤 있죠. 27년 군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네. 지금 이번에 이제 당선인 쪽에서는 자연스럽게 안철수 지금 인수위원장이 있고요. 지금 뭐 오늘 오후에 기자회견을 할 유승민 지금 당시 후보 전 후보죠. 전 후보도 자연스럽게 군에 들어가 있고 지금 여당에서는 뭐 이재명 당연히 지금 들어가 있고 뭐 이낙연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플러스 알파가 물론 있죠. 그래서 지금 취임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3월 9일, 3월 10일 바로 2027년 군들이 탄생을 해서 맹렬하게 지금 활동까지는 아니지만 이미 그 예비 체조는 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네, 벌써 또 잠룡들이 많이 보인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일단 당으로 돌아가면 이준석 대표와 관계 설정도 사실 어떻게 될지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아니 근데 이제 쉬워졌습니다. 그건 상대적으로.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인수위원장이시잖아요. 안철수 대표께서. 그러니까 그 임기를 이제 마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방선거는 결국은 뭐냐면 지원 유세하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그 지금 이준석 대표 임기가 내년 5월까지 가기 때문에요. 그때까지는 그 아마 그 안철수 대표가 뭐 따로 뭔가 이렇게 하기는 그냥 좀 어려우실 것 같고 아마 이제 당원들하고 밀착해서 접촉하는 면을 늘리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다음번 전당대회 준비를 미리 하시지 않을까. 이건 제 추측입니다. 네. 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일단 뭐 앞서 저희가 그래픽으로 나갔는데 이번 지방선거에 직접 선수로 뛰지는 않겠다라는 의사를 밝혔더라고요. 그렇게 보십니까? 예, 그렇죠. 왜냐하면 네. 지금 그 안철수 이제 인수위원장에게 사실 경기도지사 출마 얘기가 계속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 그 본인이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는 지방선거 나가지 않겠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지방선거 지원하시는 예,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지 않을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지방선거 얘기가 나와서 본격적으로 또 이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가장 박빙의 승부처로 꼽히는 곳이 경기도지사 선거인데 오늘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가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관련된 녹취를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경기도는 제게 기회를 열어준 곳, 이제는
제가 헌신해야 할 곳입니다. 경기도는 반드시 이겨야 하는 곳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기도는 범 정치 세력 교체에게 가장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에서 반드시 이기는 선거를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물론 경선을 치르긴 하겠지만 민주당 후보로서 경기도지사 출사표 던진 이 의미 뭐라고 봐야 됩니까? 일단 물론 합당을 하기로 이제 선언을 했기 때문에. 합당 때부터 일단 얘기는 있었고요. 네. 지금 벌써 그 당위원장, 지역위원장직을 던진 의원들이 꽤 있죠. 네. 예를 들어 조정식, 안민석 의원 이런 분들이 위원장직을 던졌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뭐 출사표 여부와 상관없이 출마를 했다는 의사를 공식적 공개적으로 표시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미 군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김동연 지금 전 후보의 경우에는 이재명 전 후보로부터 상당한 지원을 받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것이 당 내외에 파다하거든요. 네. 그러나 경선을 통과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선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이 아마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거고 벌써부터 안민석 의원 같은 사람은 반발을 하고 있어요. 네. 이건 안 된다. 이건 경선을 정식으로 진짜 한번 붙어보자.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고 조정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를 도왔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결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의 마음은 2심은 조정식이었다라고 지금 그렇게 프로모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정식, 안민석, 김동연을 놓고 굉장히 많은 혼전들은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느냐라는 것이 당내에서는 숙제에 해당한다고 지금 볼 수가 있죠. 네. 의원님께 추가로 좀 질문을 드리면 말씀하는 걸 좀 들어보니까 이 경기도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전 후보의 정치적인 기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떤 후보가 나갈지도 이재명 후보의 그 의중이 많이 작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2심이 뭐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죠. 2심이 네. 분명히 영향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 보면은 좀 이겼어요. 경기도 지사를 한 덕도 받고 그래서 이겼고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지사는 후보만 잘하고 선거운동만 제대로 하면 이길 수 있다고 지금 당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저쪽 선수, 국힘당 후 선수가 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인데 이제 오늘쯤 결정이 된다고 치면은 이건 뭐 굉장히 격전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지금 저쪽 선수라고 말씀하셔서 마침 유승민 전 의원도 오늘 출사표를 던진 거죠? 아니 저도 이제 그 출사표 네. 던진 거를 여기에 와서 그래서 알게 들으셨습니까? 됐는데요. 네, 예. 경기도지사 출사표를 일단 오후에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제 이미 출사표를 던지신 분이 계시죠. 네. 김영환 전 의원,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심재철 또 전 대표, 그 다음에 함진규 또 전 의원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되어 계시고요. 네. 거기에 이제 만약 오늘 또 이제 유승민 전 대표가 또 나오시면 그 사실은 민주당과도 격전을 하겠지만 우리 당내에서도 사실 경선을 통해서 네. 예, 이걸 하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격렬하게 싸우지 않을까 내부 경선이 치열하게. 근데 사실 그 우리로서는 경선도 좀 치열하게 하고 그래야지 그 본선에서도 더 우리한테 유리하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경기도지사 선거에 어떻게 보면 거물급 인사들이 출사표를 던지는 것 그만큼 이번 지방선거에서 갖는 의미가 크기 때문이겠죠, 의원님? 이번 지방선거는 사실 굳은 지역들이 꽤 있습니다. 네. 가령 호남이랄지 이 동쪽 지역이랄지 이 TK 지역이랄지 이런 데는 뭐 상대당이 들어가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게 전무하죠.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사실은 수도권하고 충청권이거든요. 여기서 지방선거의 승부가 가려지는데 특히 경기 선거는 지금 뭐 엄청나게 뜨거워진 겁니다. 이건 아마 전국 대선에 못지않은 차기 대선이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지역이 돼버렸고 아마 이번 지방선거에
승패를 여기서 결정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일단 뭐 주요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졌는데 또 당 내에서 또 경쟁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어떤 후보로 최종적으로 결정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서울시장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출마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된 녹취를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총선 불출마를 총선만 불출마하겠다고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않은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래서 헌신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마치 뭐 의원들이 권고하고 예. 당에서 차출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차출이 아니고 사실상 자출입니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거죠. 만약 이 독배를 본인이 들어야 된다라고 예. 한다면 기꺼이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는 결연한 의지는 좀 보였습니다. 추대가 아니어도 송영길 전 대표가 그 독배를 드실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저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네, 상대당이긴 하지만 위원님께 이 부분 여쭤볼게요. 앞서 최재성 전 수석의 발언 중에 차출이 아니고 사실상 자출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있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차출이든 자출이든 네. 나오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나왔는데 사실은 그 굉장히 중요한 선거인 대선에서 실패한 지도부예요. 그분이 지금 이 올해 시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바로 나와서 다시 또 심판을 받겠다고 하니까 사실 저희로서는 그 환영이다. 저는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 본인이 과거에 그 대표 선거 나갔을 때 이제 나가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선거에. 근데도 또 이제 그걸 번복하고 또 나오시고 이러는 거니까요. 글쎄요. 민주당 내에서 과연 그런 거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혹시라도 이재명 그 후보께서 그 지명해서 그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국힘 같은 경우에는 그 오세훈 현 시장이 다시 한번 도전하는 걸로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는 겁니까? 아, 그렇죠. 네. 예,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이 또 그렇게 밝혔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 뭐 상대당에서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심이 실린 것 같아요. 네. 지금 경남에서 절에 은거 중인 사람을 신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찾아가 가지고 저렇게 얘기를 하고 본인이 거의 동의를 했다는 반응이 나온 걸로 보면 뭐 이심이 실렸다고 이건 삼척동자도 다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여기서 이심은 네, 이재명 이재명 전 후보의 이심이 실렸다고 지금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뭐 금방 말씀하신 여러 가지 비판이 가능하죠. 불출마 선언했고 또 대선 패배에 책임을 져야 되는 지도부가 지금 한 달도 안 지났는데 나온다. 그리고 그 나오는 것은 출마 의사는 뭐 오늘 내일 사이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주민등록을 옮겨야 되기 때문에 주민등록이 지금 인천 지역구인 인천에 있는데 그 인천 지역구 주민등록을 서울로 옮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게 뭐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금 필요치 않거든요. 오늘 내일 사이에 서류 절차를 마무리하면 출마한다는 의사를 공식화, 공개적으로 밝히는 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뭐 그렇게 지금 뭐 이 시점에서 보면은 뭐 나온다고 봐야 될 겁니다. 네. 일단 뭐 주민센터에서 주소지 이전하는지 안 하는지를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은데 기자들이 아마 전부 그거 쳐다보고 있을 텐데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좀 진행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현재 판세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원래 이제 선거 앞두고 이거 판세 얘기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건데 네. 그 서울 경우에는 무난하게 이제 오세훈 시장이 다시 이제 선택을 받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사실은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의원님도 그 수도권 선거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희로서는 2018년도에 엄청난 뼈아픈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그 수도권이 군사가 거의 없어요. 저희.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는 정말 목숨을 걸고 해야만 그다음에 지금 새로운 당선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에 좀 힘을 실어주는 선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이번에 힘 실어서 좀 일 좀 할 수 있게 해줘야 되겠다. 저는 이런 마음들이 바탕에 깔려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네.
지금 주목되는 지역들이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정도로 좀 꼽히고 있는데 부산도 지금 현 시장이 재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당내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거죠? 이제 경선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제 이게 보궐선거로 얼마 지금 네. 되지 않는 시기에 이제 당선이 돼가지고 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래도 그런 네, 의견들을 많이 갖고 계시지 않을까 이것도 되게 조심스러워요. 네. 왜냐하면 지금 부산시장 또 후보로 나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지점은 조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네. 예.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부산 지역은? 부산은 지금 후보난이 분명히 있죠. 근데 지금 언론이 지적하지 않는 뭐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네. 시장, 군수, 구청장 그리고 이제 기초하고 광역 의원들이 기초 의원들 경우에는 중선거구이기 때문에 좀 영향을 덜 받지만 시의원, 도의원들 경우에는 이 누가 도지사, 시장으로 나오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시장, 도지사의 당락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 사람하고 같이 연동돼서 투표를 하기 때문에요. 누가 나오는 게 나한테 유리하냐를 가지고 시장, 군수 그리고 광역 의원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네. 당락과 자기 당락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향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선호하는 후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 정치 과정에서 영향을 끼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다고 봐야죠. 네, 역시 좀 조심스럽게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이셨던 것 같고 지금 이낙연 전 대표는 미국행 티켓을 지금 끌어놨다고 하던데 6월 선거까지는 뭐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도 꽤 있고요. 네. 그래서 선거는 도와주고 그 다음에 이제 6월 선거 이후에 갈 곳과 미국입니다. 미국 워싱턴과 갈 집도 이미 사실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무조건 떠나는 겁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무조건 떠나는 겁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 직접 뭐 선수로 나서는 일은 없을 거다 이런 말씀이신 겁니까? 선수로 나설 가능성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물론 있죠. 그 가능성이 뭐 제로다 이렇게 저는 얘기하진 않겠습니다만은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다. 뭐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 나설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일단 말씀을 해주셨고요. 일단 뭐 이런 분석들도 있어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결과를 보고 나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 만약에 그렇게 나왔을 경우에 이재명 전 후보가 오는 8월이죠. 8월에 민주당 당권 도전에 나서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상대당이지만. 아니 뭐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네. 있죠. 지금도 뭐 이재명 당이 됐다 민주당이 이렇게 지금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뭐 이제 그거는 가정의 문제니까 네. 예, 제가 뭐 더 이상 길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께서는? 글쎄, 뭐 후보 시절에 이재명 당이라고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걸 보면 알죠. 공천 과정 그리고 6월 1일 날 성적표 여기에서 결판이 날 거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점은 대장동 등등 이재명 후보로서의 리스크가 걸렸던 일들이 어떻게 사법 처리 과정을 거칠 것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오히려 더 훨씬 중요한 것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몇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재명 대표 출마가 가능성이 있냐 없냐가 결정되겠죠. 네, 결국 이번 또 지방선거 다가오는 지방선거가 전국의 또 주요한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청와대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김정숙 여사의 옷값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일단 뭐 특활비로 의상을 구입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에 대해서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게 지금 청와대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께서는? 지금 이 옷값 문제가 불거지게 된 그 최초 발단 지점이 어디냐면 그 법원의 판결이었어요. 네. 법원의 판결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그 1심에서 그 청와대가 다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거는 공개할 수 없다. 옷값 특수활동비 공개할 수 없다라고 여러 가지 이유를 말했지만 판결로 그걸 받아주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검토했는데 특수활동비 이 옷값 문제는 공개해라 라고 판결로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또 승복하지 않고 청와대가 다시 불복을 제기한 겁니다. 국가안보, 국가기밀 이런 얘기하면서 공개할 수 없다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불거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청와대가 자초한 겁니다. 왜냐?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가지고 이 옷값을 특수활동비를 거기다 넣어버리면
이거는 결론이 나지 않고 아무도 알 수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뭐 장기간 30년까지 이게 묻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맞냐. 더군다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에 2015년도에 당 대표 시절에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박근혜 대통령을 공격하면서 청와대 그 특수활동비 투명하게 다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에 따라서 이번 법원에서 공개하라고 했을 때 공개해야지. 왜 그렇게 꼼수를 피우느냐, 이걸 우리가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의 말 따로 지금의 행동 따로 이렇게 내로남불식으로 하시지 말고 이거를 그냥 공개하시면 돼요. 투명하게. 과거에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국민들께 그냥 지키면 돼요. 근데 왜 안 하시는 거죠?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면 떳떳하게 공개를 해라. 그러면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청와대 결정 사항이라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 이게 지금 사실은 근원을 따지고 올라가면 박근혜 전 대통령 옷값부터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비로 썼다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사비 쓴 근거라도 내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임기를 마치는 것이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근데 또 청와대 입장에서는 뭐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그 입장을 유지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옷값 의혹과 관련해서 무분별한 의혹 제기가 도를 넘었다라는 것도 청와대의 입장이라는 점을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민주당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총장 재직 시 특활비 사용처도 공개를 해라 이렇게 좀 압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진짜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일단은 그 검찰총장이 특수활동비라는 게 검찰총장이 개인으로 쓰는 게 아니라 각급 지청으로 다 이걸 보내주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이 특수활동비를 가지고 그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지금 당선자께서 배우자 옷값에 썼냐고요. 이 특수활동비로 배우자 옷값을 쓴 적이 없어요. 배우자 옷값을 이거는 쓸 수도 없는 돈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어서 이렇게 억지 주장을 하면 도리어 국민들께서 다 눈치채시는 거죠. 아, 저거 특수활동비 분명히 그 김정숙 여사 옷값에 썼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삶이 어려운데 그냥 청와대는 말로만 뭐 이걸 사비로 썼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니까요. 사비로 썼다고 그래서 지금 사비로 쓴 걸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뭐 카드로 썼냐. 카드로 썼다고 했는데 현금으로 썼다는 게 나오고 그러면 그건 왜 영수증 안 끊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과거에 말씀하신 대로 그냥 약속을 지키시면 돼요. 그냥 투명하게 특수활동비 내역을 그냥 다 공개해 주시면 됩니다. 네. 민주당의 이 특수활동비 관련한 주장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윤석열 147억 특활비, 글쎄 이건 저는 뭐 검찰을 오래 취재를 해서 검찰의 생리를 잘 아는데 글쎄 뭐 이렇게 맞바람을 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이 검찰이라는 게 굉장히 방대한 조직이고 수사 활동을 하는데 이 수사 활동을 검찰총장이 모른 채 한다는 게 이제 어렵죠. 그래서 저 특활비라는 것이 그래서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맞바람을 치는 건 맞지 않고요. 하여튼 뭐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고 그러면은 다 공개를 하고 그것이 윤 검찰총장 당시의 일이 있다면 뭐 윤 검찰총장 당시의 일도 얘기를 하고 청와대 일은 또 청와대 일로 하고 그래서 공식화할 수 있는 건 공식화하는 게 좋겠죠. 네, 알겠습니다. 공식화할 수 있는 건 공식화할 수 있는 게 좋겠다 정도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비판적인 입장을 말씀을 해주셔서 또 일각에서 주장하는 쪽에서는 그 윤석열 당선인도 당시 검찰총장 시절에 썼던 내역을 좀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또 주장하시는 쪽도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김건희 여사는 취임식에는 나오는 거죠? 어떻습니까? 아니, 취임식에는 원래 가족이 네. 나오셔야 되는 거니까요. 그거는 저는 당연히 나오실 거라고 보고요. 네. 또 그러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네, 앞으로의 역할은 어떻게 규정이 될까요? 과거 이제 김건희 여사가 국민들께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미 그 배우자로서의 내조 역할에 충실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약속을 지키시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그거는 이제 그 김건희 여사 어떻게 보면
그 개인의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 조용한 행보를 이어가지 않을까. 그다음에 봉사라던가 그다음에 이 대통령께서 바쁘시니까 잘 못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약자, 소위 사회적 그 우리 약자 계층에 대해서 그 이제 봉사하고 그 헌신하는 그 일을 좀 비밀리에 해서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드러나지 않을까. 뭐 저 이렇게 그냥 보고 있습니다. 네. 취임식 얘기를 해서 뭐 전직 대통령 참석 여부도 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께서는? 지금 나올 수 있는 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기 나가고 싶어 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자리 자체가 굉장히 좀 어색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본인이 알아서 결정할 문제이긴 하지만 저 같으면 안 나갈 것 같고요. 네. 김건희 씨는 만약에 취임식장에 안 나오면 대형 사고죠. 부인이 뭐 자녀도 없고 부인이고 이제 부모 계신데 부모님은 지금 아마 건강 문제가 어떤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만약에 부인이 안 나타난다고 그러면은 대형 사고고요. 또 하나는 지금 기획 전시 회사를 하고 있는데 이건 바이든 대통령 부인하고는 경우가 다른 것 같습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거기 전문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거지만 기획 전시 회사를 계속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뭐 어차피 약속한 대로 몸을 매우 낮추고 음지에서 일을 하는 게 맞죠. 아마 그렇게 갈 걸로 봅니다. 네. 지금 의원님께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식 뭐 본인 같으시면 안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 그 당선인 측에서는 초청 의사는 계속 갖고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들리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아, 당선인 측에서는 당연히 초청을 하셔야 되죠. 그건 네. 당연한 거고요. 도리고요. 저는 이렇게 봐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 오랜 시간 구금을 하고 나오신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제 경험상 보면 6개월 정도 계셔도요. 나오시면 금방 적응이 잘 안 되고요. 그다음에 정신적으로 되게 고통을 많이 받으세요. 그 우울증도 올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제가 그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아마도 추측해 보면 아마 고통을 많이 받고 계실 거다. 건강상. 그렇게 되면 그 경우에는 그 신뢰할 수 있는 분들과 접촉이 가능한 거지. 그렇게 이렇게 취임식장에 나와서 앉아 계시고 이렇게 인사드리고 하는 게 아마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이게 현실적인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네. 그래서 그 나오시지 못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취임식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또 취임식 당일 모습은 어떨지가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이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청와대 완전 개방을 지금 당선인 측이 공약을 했는데 일단 뭐 경제적 효과와 관련된 분석을 놓고도 좀 이런저런 논란이 불거지고 있더라고요.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와대 그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요? 집무실 이전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뭐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당선인이 아마 이 부분을 좀 심사숙고하는 게 좋을 거고요. 이번 집무실 이전 관련해서 아마 국민들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저렇게 그냥 막무가내식으로 하는 업무 스타일에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그런 걸 당선인이 10분 이해하고 그걸 분명히 인식해가지고 집무실 이전 문제에 국민들의 불안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의무라고 보고요. 5월 10일 개방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마 더 지금 집착이 돼 있는 것 같고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근데 경제적 효과는 물론 있겠죠. 근데 뭐 그가 저렇게 뭐 엄청난 액수를 하는 것은 일단 이해가 안 가고요. 저 때 생각나는 게 옛날에 G20 회의를 서울에서 열었을 때 이명박 대통령이 완전히 우리가 그냥 최고급 선진국이 되는 걸로 하고 그때 뭐 그런 자료가 나오고 하는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뭐 저렇게 요란을 떨 일은 아니고요. 침착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그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저희가 또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게 있는데 반대 의견도 여전히 상당합니다. 이른바 뭐 속도 조절론도 계속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제가 볼 때는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네. 그 이전에 대한 공약을 과거에 했었잖아요. 그러면 그 청와대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이나 그다음에 국민의힘이나 그 어떻게 보면 그 같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이제 결단을 과연 누가 내리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그 윤석열 당선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지금 결단을 하지 않으면 또다시 그 청와대에 안주할 수밖에 없다라고 아마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속도 조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속도 조절하다가 문재인 대통령 그냥 청와대에 계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나와서 들어가면 못 나오니까 들어가지 않겠다고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신 거고, 저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 국민들께 계속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작업이 순조롭게 가면 또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윤석열 당선자의 움직임을 보고 아 뭔가 일을 하시려고는 하는구나라고 그냥 반대하시는 분도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힘 실어주시는 차원에서 그래도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일단 뭐 당장 그 인수위 운영 기간에 이전을 하려면 예비비가 좀 의결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국무회의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만나서 이 문제를 논의를 했는데 방점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청와대 네, 쪽에서는 그렇죠. 면밀히 검토의 방점이 네, 있는 조건절에 방점을 찍고 결론에 방점을 찍고 하는 데 따른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보면 제한적으로 예비비는 인정하되 옮기는 건 취임하고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결론이, 그게 이제 그 두 분의 회동에서 나온 결론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제한적으로 한다는 게 뭐 설계라든지 일부 예산 정도만 의결을 그렇죠. 해주고, 집무실을 들어가는 것 정도까지. 네. 그러니까 그 행간에 읽히는 내용으로 판단이 돼요. 네, 일단 지금 이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 그 세부안을 다시 짜서 정부로 넘기면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인수위에서 세부안을 더 짜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청와대에서 그 순조롭게 이렇게 네. 딱 해주지는 않겠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다시 예비비를 짜라고 하니까 여기서 다시 수정해서 해가지고 이제 청와대 측에 다시 도움을 요청하면 그때는 해주시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일단 당선인 측의 그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청와대 개방은 사실상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당선인 측에서는 이 청와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계획을 좀 짜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준비된 그래픽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일단 청와대를 완전히 개방을 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문화 행사 공간으로 조성을 하는 방침을 지금 세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복궁 바로 뒤쪽이니까 이것과 연계해서 관광 코스를 좀 만들겠다는 그런 구상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위원님? 아마 이제 다양한 네. 생각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확실히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고요. 정해지면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거기 광화문에는 이제 경복궁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청와대까지 개방이 되면 그 관광지가 더 이제 넓어지고, 또 그 뒤에 이제 산도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 국민들께서 이게 다 공개가 되고 나면 아,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고요. 과거에 이제 그 민주당이 굉장히 반대했던 사업 중에 이제 경부고속도로라던가 그다음에 그 인천공항 뭐 이런 여러 가지 사례가 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다 이제 국민들께서 만족하시는 결과가 나왔어요. 초창기에 반대를 했지만. 그러니까 저는 청와대 부분도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문화 공간, 뭐 여러 아이디어 차원이긴 하지만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요? 그렇죠. 뭐 옮겨가면은 그렇게 활용하는 게 좋겠죠. 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다른 데로 가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국방부, 합참, 뭐 수방사까지 이렇게 해서 지금 3, 4월이 한반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안보 국방의 계절입니다. 이때에 국방부 뭐 이렇게 합참해서 군정과 군령의 핵심 부서를 사무실 내놔, 이사해.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걸 원활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뭐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일단 뭐 당선인 측에서는 그렇게 하더라도 안보 공백은 없다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난달 예금은행의 대출금리가 2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월 대출금리는 한 달 전보다 0.11%포인트 오른 3.56%로 집계돼 지난 2014년 7월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한국은행 총재로 지명된 이창용 총재 내정자가 귀국해 청문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 내정자는 IMF가 세계 경제 리스크 요인으로 예상했던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 등 경기 침체가 모두 현실화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KDB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경영진 선임에 대해 임기 말 알박기 인사이자 비상식적이고 무렴치한 처사라며 감사원에 조사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원일희 수석부대변인은 임기 말 인사를 중단하라는 금융위원회 지침을 어긴 비상식적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합류한 새로운 물결 김동연 대표가 경기도를 바꾸는데 모든 걸 걸겠다며 경기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잠시 뒤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상관의 성추행을 신고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고 이해람 중사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진 수사 관계자들을 추가 조사하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군 인권센터는 특검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 협상이 내일 화상으로 재개됩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공격 축소 약속을 어기고 돈바스 지역에서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고 비난해 협상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뉴스앤 이슈 이어갑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 조만간 청와대 측과 실무협의 차원의 만남이 이루어질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오늘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청와대와의 협력이 잘 이루어질 거라 믿는다며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후속 조치 이행 차원에서 원활한 의견 소통을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뒤 완전히 개방된 청와대를 다양한 문화행사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당선인 취임 이후 청와대를 완전히 개방해 새롭게 단장할 것이라며 특히 K-팝과 우리 전통음악의 합동 공연 같은 문화행사가 열릴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KDB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경영진 선임을 놓고 임기 말 알박기 인사이자 비상식적이고 무렴치한 처사라며 감사원에 조사를 요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원일희 수석부 대변인은 오늘 통일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회견을 열고 산업은행이 임기 말 인사를 중단하라는 금융위원회 지침을 어기고 비상식적 인사를 강행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임기 말 청와대 특수활동비뿐만 아니라 김정숙 여사의 옷값과 액세서리를 거론하는 등의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거듭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오늘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인 지난 2017년 특활비 예산 125억 가운데 70.4%인 88억 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국고에 반납했고 이후에는 연평균 96억 5천만 원을 편성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최초로 감사원의 청와대 특활비 결산 감사를 도입해 매년 감사를 받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단 한 건도 지적을 받은 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합류한 새로운 물결 김동연 대표가 6월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국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연 김동연 대표는 경기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며 경기도를 새롭게 바꾸는 데 모든 걸 걸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지방선거에서 경기도가 범정치교체 세력에게 가장 중요한 지역으로 자신이 승리하면 갓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독선에 빠지지 않도록 견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이재명 상임 고문이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도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계 핵심 7인의 멤버인 김남국 의원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고문이 중앙정치 경험이 없고 다른 의원들과 의정 경험도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많아서 당대표 출마를 권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을 맡은 조응천 의원이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차출론에 대해 자연스럽지 않다며 출마하더라도 선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조 의원은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대선 기간 불출마 선언을 했고 대선 패배 당시 당 대표였던 데다 지역 연구 기반도 인천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2만 명대로 다소 줄었지만 위중증 환자는 연일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확진자는 32만 743명으로 전날보다 10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지역 발생은 32만 719명으로 수도권이 50.8%, 비수도권이 49.2%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14명 늘어 현재 1,315명으로 역대 최다 규모입니다. 하루 새 숨진 환자도 375명에 달해 누적 사망자는 16,23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해 정부는 감소세가 분명하지만 완만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주 같은 요일 대비 확진자 감소가 계속되고 있다며 전체 추이를 보면 감소세가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병의원의 신속 항원 검사 양성 결과를 확진으로 인정하면서 요일별 환자 규모 편차가 좀 더 커지고 있는 만큼 하루 확진자 수보다 일주일 평균 등 전반적인 추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감소세가 완만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 대응에는 문제가 없어 하루 이상 입원 대기 환자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만 9세 이하 소아 2명 가운데 1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0시 기준 0세에서 9세 소아 누적 확진 규모는 165만 1,913명에 달합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해당 연령 인구 376만 350명 가운데 거의 절반에 가까운 43.9%가 확진된 것입니다. 전 연령대에서 발생률이 가장 높은데 그동안 백신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최근 오미크론 확산으로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경기 의정부시가 미국 해외 연수를 추진한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취재진이 확보한 연수 관련 문서에는 뚜렷한 목적이나 계획도 적혀 있지 않아서 주민 몰래 외유성 연수를 계획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김대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의정부시는 오미크론이 한창 확산하던 지난 15일 해외 연수 대행사를 모집한다는 공문을 여행사들에 보냈습니다. 연수지는 미국 시애틀 아마존 본사, 안병용 의정부시장을 포함한 공무원 10명이 1인당 400만 원씩 예산 4천만 원을 들여 일주일 동안 미국 현지를 방문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행선지는 아마존 본사 한 곳만 정해져 있을 뿐 세부 동선이나 구체적 계획은 모두 여행사들이 직접 제안하도록 했습니다. 공문을 보낼 당시 의정부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000명 후반에서 4,000명대로 정점을 찍던 시기였습니다. 의정부시는 고산동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미국 아마존 물류센터 견학을 추진한 건 맞지만 시기상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곧바로 계획을 철회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안병용 시장 역시 실무진선에서 윗선 보고도 없이 이뤄진 일이라 뒤늦게 해당 사실을 보고받고 계획 철회를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일주일 내외에 그런 보고가 있어서 내가 방침을 그러니까 아무것도 결제하거나 구두로 가지 말라고 지시를 해서 어떤 것도 진행이 안 돼 있어요. 하지만 의정부시는 YTN 취재가 시작된 지난 24일에야 여행사들의 취소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무원 사회에서 이제 그러한 그 4천만 원짜리 해외여행, 그것도 기관장이 참여하는 큰 계획은 그 7급이나 뭐 6급 주무관 팀장이 단독으로 계획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앞서 안병용 시장은 코로나가 한창이던 지난 2020년 1월에도 호주 멜버른으로 축구 경기장 견학과 테니스 경기 관람 일정이 담긴 외유성 연수를 다녀와 거센 비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체가 모범자라면 특히 더 해야죠. 솔선수범하고 지가 앞장서서 해야 되지. 그만큼 현장과 우리가 생각하는 마인드가 틀려서 그래요. 일반 시민들도 해외에 나가고 싶은 사람들도 많고 이렇게 규제가 심한데 그리고 일반 시민들은 많이 따라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청 직원들이 나간다는 것은 조금 아니라고 생각해요. 의정부시는 계획하고 있던 연수 일정을 뒤늦게 모두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에게 코로나로 인한 고통의 짐을 떠안긴 채 뒤로는 해외 연수를 추진하는 등 이중적 행정을 보였다는 점에서 여론의 문매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지난달 예금은행의 대출금리가 2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가중평균 대출금리는 기업대출과 가계대출이 모두 상승하면서 한 달 전보다 0.11%포인트 오른 3.56%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2019년 5월 3.62%를 기록한 이후 최고치입니다. 가계대출은 0.02%포인트 오른 3.93%로 지난 2014년 7월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워싱턴 IMF 본부에서 아시아 태평양국 국장을 담당하다가 차기 한국은행 총재로 지명된 이창용 총재 내정자가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이 내정자는 IMF에서 세계 경제 리스크 요인으로 연초에 예상했던 미국 통화정책의 정상화 등 3가지가 모두 실현돼서 IMF도 경기 전망 보고서를 어떻게 수정해야 할지 고심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창용 내정자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보고서에서 다운사이드 리스크로 제기했던 3가지가 다 뭐냐면은 미국 통화정책의 정상화 속도,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더 발전될지, 그리고 중국이라든지 다른 경제가 얼마나 슬로우다운할지 코비드 때문에 그런 리스크가 있으면 정책 결정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제안이 있는데 그 3가지 리스크가 다 실현이 돼가지고 그 IMF 내에서는 그 팀들과 그러면 저희들이 1월 달에 한 그 보고서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던 도중에 왔어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가를 비롯한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고조되고 있다며 다음 주 추가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20%인 유류세 인하 폭이 30%로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홍 부총리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생활 물가, 금융시장, 부동산 등 3대 현안의 리스크 최소화 및 안정화를 위하여 마지막 순간까지 총력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유류세 인하폭 확대 여부에 대하여 막바지 점검 중에 있는 바 할당 관세 적용 품목 확대 등 추가적인 대책을 포함하여 다음 주 물가관계 장관회의 시 확정하여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에서 잇따라 붕괴 사고를 일으킨 현대산업개발의 주주총회가 이틀 전에 열렸는데 예상과 달리 큰 잡음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각본대로 짜 맞춰 주총을 진행하고 회사 직원까지 주총장에 동원됐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당시 상황을 재구성했습니다. 지난 29일 진행된 현대산업개발의 주주총회. 다소 썰렁했던 예년과 달리 연이은 붕괴 사고로 주가가 폭락한 올해엔 100명이 넘는 주주가 참석했습니다. 시민단체와 노동계가 최고 안전보건 책임자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반대하는 등 여러 차례 쓴소리를 쏟아냈지만 단기적인 경영 이익을 추구하다가 이런 안전과 품질을 도외시한 경영을 했는데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경영임원이 품질과 안전 임무도 맡겠다라는 것들은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결국 제대로 된 경영 쇄신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차분했습니다. 주총이 원활하게 진행된 비결 가운데 하나는 다름 아닌 여러 차례 진행된 사전 연습이었습니다. 주총 전날 진행된 연습 내용을 보면 안건에 반대할 만한 단체를 가정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 직원이 민주노총 관계자 역할을 맡아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이런 예상 질문에 회사 측은 코로나19를 핑계로 신속한 회의 진행을 독촉하기로 작전을 짰습니다. 회사가 위임받은 주주권을 이용해 직원을 동원하는 관행도 여전했습니다. 서로 모른 척하고 남남처럼 행세하기로 손발을 맞췄습니다. 지시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직원이라는 점을 눈치챈 주주들이 항의하면 무대응으로 일관하되 항의의 수위가 높아지면 정숙을 요구하는 식으로 대응하라는 지침도 내려졌습니다. 실제로 주총 당일 현대산업개발은 사전 각본대로 대응했습니다. 주주들이 본인들의 어떤 그런 문제점들을 정당하게 제기하고 또 그런 것들이 표결로 이어져서 제대로 된 합리적인 방식으로 공정하게 주주총회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정기주주총회의 취지에 굉장히 위반하는 것이고 주주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주식회사의 주주총회는 상법과 정관에서 정한 최고 의사결정 기관입니다. 그것은 회사의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소수 주주의 의결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회사 측은 사전 연습 등을 통해 주총을 준비하는 건 당연한 절차라며 일부 직원이 참석하긴 했지만 주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대부분의 사안을 표결로 처리하는 등 주주권 보장에 노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대형 사고를 일으킨 회사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려고 노력하기보단 당장 코앞에 닥친 일만 수습하는 데 급급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대구를 감싸고 이어진 65km 길이 외곽 순환 고속도로가 공사 시작 35년 만에 오늘 개통합니다. KTX와 SRT가 최대 38번 정차하는 서대구역도 완공돼서 대구 지역 교통에 큰 변화를 맞게 됐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터널을 벗어나자 쭉 뻗은 고속도로가 펼쳐집니다. 대구와 경북, 경계를 넘나들며 이어진 대구 외곽 순환 고속도로가 완전히 뚫렸습니다. 앞서 개통한 32.8km에 더해 65.7km 모든 구간이 한 줄로 연결됐습니다. 대구를 감싸듯 이어진 순환도로 개통으로 도심 차량 통행량은 최대 18%까지 줄어들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중앙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와 연결돼 물류비를 최대 1,000억 원 정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철길도 확 달라집니다. 하루 최대 38번 KTX와 SRT가 멈추는 서대구역이 문을 열었습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기차가 멈추는 동대구역 집중도를 낮추고 대구 서부 지역의 철도 접근성도 높아집니다. 너무 좋고요. 옛날에는 동대구역까지 갔는데 이제는 동대구역 갈 필요 없고 집 앞에서 타고 들어왔을 때 너무 좋아요. 대구권 광역철도와 산업철도, 또 대구와 광주를 잇는 철길까지 열리면 철도 중심으로 도약할 거로 기대됩니다. 이제 철도 교통의 중심 도시가 될 것입니다. 대구 광주 간의 달빛 고속도로는 민족사의 원대한 시발점이 될 것이고 잇따라 열린 도로와 철길은 지역경제 도약의 디딤돌 역할을 맡게 됩니다. 서대구 KTX 역사 4차 순환 도로는 대구 교통 지도를 바꾸고 나아가서는 대구의 경제 지도를 바꾸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기대합니다. 대구시는 도로와 철도망 변화에 맞춰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하고 산업단지 등 개발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정부 고위 공직자 재산이 공개됐습니다. 1인당 평균 재산은 16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평균 1억 6천만 원 넘게 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보다 1억 1천만 원, 임기 초보다는 3억 7천만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탐사팀 김지환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늘 이맘때쯤이면 고위공직자들 재산 공개가 돼 왔잖아요. 올해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네, 모두 1,978명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상은 청와대와 부처 등 행정부 정무직과 1급 공무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시도교육감 등이었는데요. 공직자 1인당 평균 재산은 16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공직자 10명 가운데 8명꼴로 이렇게 재산이 늘었다 볼 수 있는데 지난해 신고 때보다는 평균 1억 6천만 원 정도 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설명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및 주택 공시가격의 상승과 종합주가지수 상승 등에 따른 가액 변동액이 9,527만 원이고 급여 저축이나 상속 등으로 인한 순재산 증가액이 7,101만 원입니다. 네, 전체 대상자의 평균 증가액을 알아봤는데 이 가운데서 가장 많이 재산이 늘어난 공직자는 누굽니까? 네, 이강섭 법제처장이었습니다. 1년 새 무려 231억 원이 늘어난 걸로 나타났는데요. 주가 상승 등으로 보유 주식 평가액이 9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그 덕에 지난해보다 재산 신고액만 3배 가까이 늘었는데요. 130억 원 늘어난 임준택 해양수산부 수협중앙회 회장과 95억 원 증가한 황규복 서울시 의회 의원이 뒤를 이었습니다. 네, 가장 부자인 공직자도 비슷합니까? 네, 아무래도 재산이 많이 증가한 만큼 재산 네. 총액도 이 처장이 가장 많았습니다. 모두 350억 6,700여만 원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지난해에는 총액 순위로는 9위였는데 올해 1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차상훈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이 181억을 신고했고요. 뒤를 이어서 임준택 수협중앙회 회장과 박영서 경북의회 의원 등으로 재산이 많았습니다.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59억 원으로 가장 부자였는데요.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최고 땅 부자는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었습니다. 서울과 강원, 제주 등 41곳에 대지, 전답, 그리고 임야, 과수원도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토지가액만 236억 원이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재산 신고 내역도 궁금한데 얼마였습니까? 네, 모두 21억 9천만 원을 신고했는데요. 앞에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난해보다는 1억 1천만 원, 네. 임기 초인 2017년과 비교하면 3억 7천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좀 살펴보면 양산 일대 본인 소유의 소규모 잡종지와 밭, 도로 등 토지가 4억 8천만 원 정도였고요. 그리고 매곡동 주택 2억 9천만 원을 포함해서 건물이 25억 원 정도였습니다. 배우자 예금을 포함한 예금이 7억 8천만 원이 조금 안 됐는데요. 네. 여기에는 김정숙 여사의 개인 채무 11억 원도 신고 내역에 포함이 됐습니다. 설명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사저 신축에 필요한 돈을 빌렸다가 재산 신고 기간 이후에 매곡동 집이 팔리면서 현재는 모두 상환했다. 청와대는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자녀들이 독립을 해서 따로 생계를 꾸렸다는 이유로 자녀들의 재산은 따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네. 청와대 참모진 그리고 부처 주요 인사들 재산 내역도 공개가 된 거죠? 네, 다 같이 공개가 됐는데요. 네. 우선 청와대 참모진 가운데서는 남영숙 경제보좌관이 가장 많은 75억 원을 신고를 했습니다. 지난해보다는 45억 원 정도 늘어난 금액인데요. 이사 과정에서 일시적 2주택이었던 점과 20억 원대 부모 재산이 올해 처음 신고가 되면서 재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억 1천만 원 정도를 신고를 했고요. 네.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4억 원대, 경기도 용인 아파트를 비롯해서 재산이 모두 47억 8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18개 부처 장관들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45억 6천만 원을 신고한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가장 부자였습니다. 이후에는 전해철, 문승우, 김현수 장관이 뒤를 이었는데요. 가장 재산이 적은 국무위원은 유훈혜 부총리로 1억 6,474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네. 공직자들의 부동산 소유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뜨겁지 않습니까? 일단 다주택자는 몇 명이나 됐습니까? 네, 재산이 공개된 중앙부처 재직자가 816명인데 네. 이 중에서 118명이 다주택자였습니다. 수치로만 따져보면 14.5%로 7명 가운데 1명은 다주택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집을 3채 이상 소유한 고위공직자는 16명이었고 가장 많게는 7채를 신고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청와대 안에서 다주택자는 2명으로 줄었고 장관 중에서는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유일한 다주택자였습니다. 그런데 비율로만 따져보면 이 비율은 2년 전보다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2019년 말부터 정부가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에게 이렇게 주택을 매도해라 권고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결과로 해석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공직자들 재산은 공개가 되긴 했는데 실효성을 놓고 논란도 여전하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재산 고지 거부 제도가 아직 있기 때문인데요. 네. 공개 대상자 1978명 가운데 부모나 자녀 등 가족 1명 이상의 재산 고지를 거부한 비율이 36.7% 정도가 됐습니다. 지난해 수치가 공개됐을 때 이게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치다 하면서 나왔던 수치가 34.2%였는데요. 올해 다시 2.5%포인트 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공직자들의 실제 재산이라든지 이 재산 공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아직도 있는데요. 윤리위는 소득과 세대원 분리 등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과잉 금지 원칙이라든지 프라이버시 보호 등 고지 거부가 강화돼야 한다 이런 반론도 있다면서 나름 절충점과 보완점을 고민해 나가겠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이렇게 논란이 여전한 상황인데 공직자 재산에 대해서 인사혁신처가 심사도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6월 말까지 이 재산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심사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앞에서 살펴봤지만 공직자들의 재산 증가의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이나 주식 가격 상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부동산을 취득했는지 여부와 혹시 법인을 통한 부동산 명의 신탁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인데요. 만약에 위법 혐의가 드러났다 하면 관계기관의 조사도 의뢰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재산공개 심사 결과로는 과태료 부과가 179건이었고 경고 및 시정조치가 595건 등 모두 778건의 법적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탐사팀 김지환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기 위한 해저터널 공사를 다음 달 시작하기로 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도쿄전력이 원전 앞바다 약 1km 지점에서 오염수 방류에 사용할 해저터널 출구 부분인 방수구 정비 공사를 다음 달 중순 시작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도쿄전력은 내년 봄부터 바닷물로 희석한 오염수를 해저터널을 통해서 바다에 방류할 계획인데 이를 위해서 현재 원전 주변에서 오염수를 내보낼 통로를 만드는 지상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존 사노 전 미 중앙정보국이죠. CIA 작전국 부국장은 최근 북한의 핵실험 재개 움직임과 관련해서 풍계리에 새 건물을 짓고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사노 전 부국장은 현지 시각 30일 세계정치연구소가 외부로 진행한 세미나에서 지난 4일 촬영된 위성 사진을 제시하며 이같이 밝히고 북한이 수년간 중단해왔던 핵실험을 할 준비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영변 핵시설 역시 현재 완전히 가동 중인 것으로 관찰된다며 영변은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의 경제지표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부터 보시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더해지면서 코스피는 2,760선을 회복했습니다. 최근의 유가 하락 등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줄어들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원활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수에 힘입어서 940선에서 상승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보실까요?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돈바스를 집중 공격하면서 전쟁 리스크가 재부각돼 투자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환율 상황 보시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10원을 전후로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유로화 등 주요 통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하방 압력을 받고 있지만 휴전에 대한 낙관론이 줄어들었다는 점은 상방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위안원 직거래 환율은 1위안당 19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유가입니다. 미국 원유 재고가 감소하고 유럽연합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하루 만에 반등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경제지표였습니다. 4월을 하루 앞둔 오늘 보시는 것처럼 하늘 표정이 흐립니다. 오늘 서울 등 내륙 곳곳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약한 비가 내릴 수 있어 가방 속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는데요. 그래도 기온 자체는 예년 수준만큼 올랐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영상 14도로 예년 이맘때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모습입니다. 오늘 오후까지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에는 최고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기온이 낮은 강원 북부 산간에는 지금까지 4cm가량의 눈이 쌓이면서 조금 전 12시 20분부터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 지역에는 오늘 3cm가량의 눈이 더 내릴 전망입니다. 그 밖에 내륙에는 오후 동안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5mm 미만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는 낮겠지만 예년 수준을 보이며 포근하겠습니다. 서울 14도, 대전 16도, 대구 14도가 예상됩니다. 비가 그친 뒤 내일부터는 다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아침 기온이 떨어져 다소 쌀쌀하겠고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날 전망입니다. 내일까지 서해안과 영남 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